오늘 시사천국 악마의 대변인들 파트 2로 시작해봅니다. 악마의 대변인들 어제도 방송을 했는데요. 데블스 애드버킷이라고 영어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는 그런 레드팀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 정치의 가장자리에서 최전선에서 뛰고 있는 분들과 이야기 나누는 시간인데요. 장혜영 전 정의당 의원, 문성호 개혁신당 대변인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나에게 마음에 드시나요? 네, 마음에 듭니다. 오늘 이제 오른쪽 악마를 맡게 된 개혁신당 문성호입니다. 예, 악마의 대변인들은 악마를 하셔야죠. 네, 예, 저는 악마 왼쪽 대변인을 맡게 된 장혜영입니다. 예, 오늘 또 이제 너무 이제 선거가 막 치열해지면은 이제 양대 정당 중심으로만 또 얘기가 돌아가고 현실적으로 또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또 정치권의 다른 목소리들도 우리가 얘기를 들어봐야 돼서 두 분 모시고 또 다양한 주제 얘기를 하려고 모셨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뭐 선거 얘기부터 좀 해보죠. 일단은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였죠. 소수당들을 청와대로 불러 모으기도 했는데 이준석 대표는 안 가셨더라고요. 원내대표가 천하람 원내대표가 참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당은 대표도 가고 원내대표도 네. 가고 그래서. 예. 근데 이제 저희 같은 당은 중소기업이다 보니까 예. 이렇게 선거 같은 바쁜 국면이 되면은 음. 사실 인력이 손 하나가 부족하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오늘만 해도 뭐 부산도 내려가고 뭐 구포도 가시고 뭐 다른 지역들 막 다니셔야 되다 보니까 저희는 인력이 좀 부족한 거죠. 그래서 그렇군요. 이렇게 원내대표님만 다녀오셨습니다. 절대 저희가 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뭐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간에 있어서 불편해서 안 간 거 아니냐. 대선 때의 앙금이 아직도 저희는 남아있나요? 아주 작은 인력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모든 사람을 최대한 효율적이게 써먹는 중이라 그렇군요. 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은 원외가 돼버렸어요. 정의당이. 그래서 가신 분이 없어요 지금. 그렇죠. 뭐- 어떻게 보셨어요 그거?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정치를 잘하는구나 예. 그런 생각이 들죠. 왜냐하면 보통은 이제 교섭단체, 양당 이렇게 음. 영수회담 이제 이런 식까지는 관심이 많이 가지만 비교섭단체 대표들을 이제 초대를 해서 대통령이 같이 회담하는 게 아주 늘 있는 일은 아니었기 때문에 예. 저는 그렇게 신경을 쓰는 모습 자체는 되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음. 이제 불러서 하신 얘기가 예. 사실 거기에 모아놓은 사람들을 상대로 하고 싶었던 얘기보다는 안 부른 이 정당,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상대로 하고 싶었던 얘기를 사실 애둘러 한 것 같다. 그 외교 문제와 관련해서 네, 뭐 국익을 그렇죠. 좀 더 생각해야 된다 이런 취지를 얘기를 했죠. 네, 예. 맞아요. 국익에 반하는 이제 예. 그런 행동을 보통은 하지 않는데 이제 국내에는 하는 정당들이 있다. 여기 음. 계신 분들은 아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그럼 누구일까? 아주 자연스럽게. 아, 이런 예. 말 하면 안 되는데 민주당인가 그러면? 대통령께서 갈라치기를 이렇게 하시면 예. 아무래도 장동혁 이제 국민의힘 대표가 최근에 이제 미국에 다녀온 행보에 대한 비판을 그렇게 애둘러서 이제 소수정당의 대표들을 초대하면서 약간 꽉 먹고 알 먹고를 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선거 얘기 죄송합니다. 선거 얘기 본격적으로 해볼 텐데요. 일단 좀 격전지 중에 한 곳인 평택을 얘기를 해볼게요. 왜 평택을 죄송합니다. 상태가 안 좋아요. 천사의 물 한잔 목소리 드시죠. 상태가 안 좋아서 물을 한 잔 마시면서 제가 하겠습니다. 물 얘기하니까 요즘에 이제 이렇게 건조한 시기가 아닌데도 예. 목이 탄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요즘 그리고 감기가 된 유행이에요 지금. 그래서 건강 관리 잘하시기 바라고요. 평택을 얘기를 왜 하냐면은 여기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축소판이다. 이념의 스펙트럼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지금 굉장히 많은 정당이 나와 있다라고 하는데 5파전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 문성호 대변인님 이게 과연 6파전. 5파전으로 끝날까요? 그러니까 저희 개혁신당에서도 아직 정해진 건 아닌데 후보를 낼 수도 있습니다. 아 지금 검토 아직 중이에요? 저희도 검토 중이고 다만 네. 이제 지금 워낙 여기 판세가 뭐 카오스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후보군으로 내려고 하시는 분들이 좀 고민이 깊어지시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3당의 후보로 나온다는 거는 당락뿐만이 아니라 뭐 흔히 얘기하는 선거비 보전이라든지 고민해야 될 요소가 많기 때문에 예. 뭐 아직 저 대변인 저조차도 그 결말을 모릅니다만은 그렇군요. 아직은 저희도 논의를 하고 있다는 얘기 드립니다. 저는 꼭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게 이념적 스펙트럼이 네. 대략적으로 완성이 되잖아요. 그리고 파전은 5개로 나누기가 어렵습니다. 6개로 나누기가 훨씬 더 쉽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도 제 개인적으로는 네. 저희 후보를 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5파전, 6파전 얘기가 나오는 만큼 국민들의 집중이 관심이 많이 몰리고 있잖아요. 예. 근데 저희 같은 3당 같은 경우에는 항상 당의 인지도를 올리는 것이 급선무인 당이거든요. 특히 개혁신당이라는 당은 이제 생긴 당이지 않습니까? 예. 이제 처음 의회에 이제 의원을 보냈고 이제 처음 대선을 한번 치러본 신생 정당이에요. 그래서 흔히 얘기하는 우리 대표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 인지도가 높은 정치인이지만 예.
개혁신당이 이준석 대표의 당이었어? 이걸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도 계세요. 정말이요? 정말로요. 오. 정치 저간호층 분들은 의외로 그런 분들도 계세요. 예. 그래서 이런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기회 놓치고 싶지 않기 때문에 후보를 냈으면 하는 개인적인 마음은 있지만 또 저희 여력이 될지에 대해서는 제가 알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황교안 대표가 국민의힘으로 아시는 분들도 꽤 있다고 그 지역에. 그렇죠. 게다가 뭐 예.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 재판에 변호인단으로까지 참여를 하신 분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소속이라고 착각하시는 것도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정의당에서도 혹시 여기 네. 내서 한 7파전, 8파전으로 한번 만들어 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아 그러게요. 일단 이제 이럴 때 좋은 거는 한 번이라도 당 이름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좋은 거기 때문에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 예. 사실 아직 당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가 입장은 아니고 저희는 지금 아무래도 이제 원외정당으로서 되게 힘든 시기에 선거를 치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나가고 있는 후보들에게 좀 더 집중을 해서 캠페인을 잘 해보자 이제 이런 쪽이기는 합니다. 그렇군요. 네. 선거가 어떻게 좀 진행될 것 같아요? 여기가 이제 뭐 단일화 얘기도 있는데 그렇죠. 너무 이제 단일화 얘기를 많이 얘기해서 이게 좀 어떤 것들이 쟁점이 돼서 이 선거가 이 평택을은 흘러갈 거라고 보십니까? 사실 그런데 이 후보들은 각기 나름대로 이제 자신들의 장점이나 전략 같은 것들을 세워가지고 승부를 치르고 있긴 하죠. 그러니까 순서대로 보자면 제일 먼저 평택을에서 출마 의사를 밝히신 거는 이제 김재현 예. 진보당 후보이시고 이제 올해 1월부터 이제 진보당 평택을에서 뭐 진보 정치에 뭐 재건을 하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고 시작을 했지만 이제 이후에 조국 대표가 출마를 하면서는 딱 명확하게 네 글자로 자기의 출마 이유를 정리했죠. 국힘 제로라고 예. 하는 좀 다른 프레임을 가지고 뛰어들었고 그 이후에 이제 김용남 후보가 최근에 이제 민주당 후보로 낙점이 되면서 약간 좀 재미있는 구도가 됐다고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의제나 평택을 어떤 곳으로 만들겠다를 중심으로 표심이 갈라지기보다는 예. 어차피 평택을 선거의 향방에 따라서 국회의 어떤 권력 배치가 재배치되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누가 지금 가장 절박한 선거지? 라는 걸 좀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런 점에서 보자면 정치 생명이 평택을 선거에 걸려 있는 건 역시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문성호 대변인도 개혁신당의 입장이 아니라 네. 정치 평론가로서 한번 선 조금 분석을 해보면요. 예. 지금 뭐 워낙 여러 정당에서 지금 나온다라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판세를 보기가 좀 어렵긴 해요. 그런데 한 가지 효과가 조국 효과가 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 뭐 조국 대표가 인지도도 있으시고 뭐 지지자도 있다고 하지만 반대로 그만큼 이분에 대한 비토 세력도 굉장히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어떤 후보를 내가 지지해서 선거에서 지지하기 때문에 투표를 하겠다가 아니라 혹시 내가 내 마음 가는 대로 투표를 했다가 조국이 되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는 민주 진영의 사람들은 흔히 얘기하는 국힘의 후보를 찍을 것이고요. 예. 반대로 보수 쪽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내가 내 마음 가는 대로 찍고 싶은데 그러다가 조국이 되면 어떡하지? 하는 분들은 이제 민주당의 김용남 후보를 찍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이 두 사람으로 몰리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지금과 같이 어떤 파수가 커짐으로써 사람들의 주목이 이끌어질 때는 또 개인의 역량이 저는 좀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도 후보를 잘 내면 할 수 아.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예. 만약에 뭐 저희가 후보를 내지 않는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김용남 후보와 이제 유이동 후보 쪽으로 좀 몰리지 않을까. 양 정당으로 네. 아무래도 뭐 조직도 있고 오랫동안 거기서 활동하신 거기에다 이제 있고. 플러스 조국의 당선을 막기 위한 마음이 좀 움직이지 않을까. 이런 보수 생각을 진영에서는 합니다. 조국을 막아라가 좀 있는 건가요? 양측에 분위기가? 다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양측에? 흔히 얘기하는 진보 정당 아. 내부에도 특히 민주당계 정당 내부에서는 조국 대표에 대해서 뭐 본인들의 어떤 동지 의식을 가지고 있거나 부채 의식을 가지신 분들도 계지만 예. 요즘에 흔히 얘기하는 민주당에서도 지지층이 두 개로 갈리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좀 새로운 지지층이나 혹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지지세가 강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국이라는 사람은 뭐 너네가 우리한테 뭐 맡겨놨어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시는 분도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조국 대표에 대한 민주 진영의 비토층이 존재하고 보수층에서도 당연히 흔히 얘기하는 조국 사태라고 하는 이 민주당의 내로남불이 드러났던 그 사건 때부터 특히 젊은 층에서는 굉장히 이 조국 대표를 비토하는 층이 높거든요. 예. 이런 사람들은 조국 대표의 당선을 막기 위해서 전략적 투표를 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결국 양당으로 몰릴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렇군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 받아서 조금 얘기를 하자면 사실 이제 제3당 입장에서는 좀 익숙한 건데 결국에는 이렇게
양파전이 되는 상황에서는 단일화 압박이라는 것을 작은 정당일수록 강하게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많이 받아본 서름을 제가 느껴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제가 울고 있습니다. 심장으로 울고 있는데 이제 아무래도 최근에 여론조사들이 나온 걸 보면은 이제 3강 2중 예.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0%대가 나오는 이제 조국 후보 그리고 김용남 후보 그리고 유이동 후보가 있고 그리고 황교안 후보가 한 12% 나왔고 9점 몇 %였죠. 이 김재현 후보에 대해서는 예. 그러면 아무래도 이번 선거의 프레임 자체가 그래도 내란 청산 선거라고 하는 게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김재현 후보 입장에서는 고민이 될 것 같은 거죠. 이걸 끝까지 치킨 게임을 갔다가 예. 만약에 어부지리로 상대를 당선시키게 되면 그 책임은 결국에는 가장 취약한 정당, 가장 작은 정당에게 쏠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무엇이 현실적으로 정당에게 이득인가. 사실은 김재현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지거나 설령 물러난다고 하더라도 정치 인생이 끝나는 종류의 판은 아니기 때문에 예. 고민을 하게 될 것이고 그것이 결국엔 누구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인가를 보면 전 민주당에 조금 더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보기는 합니다. 예. 그 2022년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가 당선됐을 때 욕을 모두 심상정 후보가 먹었던 그 아픈 기억을 누군가는 욕을 먹어야 하고 가장 취약한 집단이 욕을 먹게 돼 있다. 알겠습니다. 네. 예. 자, 이번에는 부산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일단 정의한 네.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가 음료수 테러를 당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아침에 한 9시쯤 8시 50분 요때 이제 유세하던 중에 지나가던 차량에 네. 탄 남성이 음료수를 뿌렸고 네, 아니요 근데 음료 자체를 집어 던져. 음료 자체를 이제 네. 던졌고 그래 맞아서 네. 넘어졌는데 머리를 좀 다쳤다는 그렇죠. 얘기까지 있었는데 그래갖고 처음에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번에 뭐 구포시장 유세도 물론 이렇게 목에 깁스 두르고 나오시긴 하셨는데 움직일 수는 있는 것 같아서 좀 다행이에요. 처음에는 뭐 의식을 잃었다는 얘기도 있었어가지고. 뇌진탕이라는 기사를 봤죠. 예, 그래서 굉장히 뭐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후보가 꿋꿋이 지금 이렇게 활동을 하고 계셔서 응원을 하고 있고 이게 굉장히 심각한 범죄라고. 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민주주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민주주의가 뭐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지만 가장 큰 장점이 어떤 물리적인 폭력을 사용하지 않고도 권력을 교체하고 정권을 교체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 중에 하나로 꼽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선거 와중에서 어떤 물리적인 폭력을 자행하는 테러는 굉장히 강하게 처벌을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번에 정의한 후보께서 그 가해자 이제 피의자분을 직접 만나셔서 얘기를 들어봤는데 뭐 본인께서 뭐 이렇게 좀 그냥 사회에 좀 울분이 있고 스트레스를 받으셔서 순간 저질렀다라고 하거든요. 예. 근데 이게 뭐 어디 드라마 같은 데서 자꾸 음료수 같은 거 뿌리고 하다 보니까 그게 좀 가볍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실제로 커피 같은 경우는 뜨겁기 때문에 뭐 화상을 입거나 이런 특수폭행, 특수상해로 바로 넘어가요. 예. 그럼 형량도 굉장히 크고 처벌이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라는 게 기본적으로 내가 듣기 싫어하는 말을 상대가 하더라도 그걸 들어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이런 일 반복되지 않아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이 음료수를 던진 사람이 네. 30대 남성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은 새파랗게 어린 놈의 XX가 무슨 시장 출마냐라고 하면서 정의한 후보한테 던졌는데 정의한 후보도 88년생이니까 지금 39이죠. 38 뭐 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일단 새파랗게 어릴 때 국회의원이 되신 우리 이거 제 의견이 아니라 이제 뭐 이런 샛노랗게 됐습니다. 샛노랗게 어릴 때 어린가? 그러니까 어떤 젊을 때 네. 예, 국회의원이 되신 장혜영 의원은 어떻게 보셨어요? 예. 이것은 사실은 뭐 나이고 뭐고 이유를 떠나서 용납할 수 없는 민주주의에 대한 폭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새파랗게 어린 놈이라고 하는 부분이 또 이제 그 추가적으로 문제의식을 좀 이제 표명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치가 바뀌기를 바란다면 좀 더 새파랗게 어린 놈들이 일찌감치 좋은 정치를 고민을 하고 그것을 훈련을 해서 정치권에 나와서 이걸 바꿀 수 있도록 해야지 이 울분에 찬 30대들의 분노가 조금은 줄어들 수 있는 사회가 될 텐데 이걸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그러니까 설령 자신의 정견과 맞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예. 이제 자기의 정견에 맞는 정당을 지지하면 되는데 이렇게 나선 사람에게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이제는 좀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전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 울분이 있으면은 죄송한데 좀 늙으신 분들한테 화를 내야지 왜 동년배한테 화를 내는지 그것도 잘 모르겠고 만만하니까 그런 게 아닐까요? 이상하다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그러게요. 저도 처음에 기사 워딩만 봤을 때는 좀 연령 있으신 분이 가해하셨나 했는데 본인이 더 젊으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정의연 대표보다. 그러니까 이게 좀 안타까운 면이 있다. 그렇군요. 예.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부산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뭐 부산 북갑에 이제 한동훈 후보와 이제 하정우 전 수석 그리고 이제 박민식 전 장관 여기도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데 부산 시장 선거 얘기를 좀 해볼게요. 부산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양 정당이 이제 뭐 굉장히 접전을 치르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는데 사실 여론조사나 이런 걸 보면은 정당 지지율이 무당층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그럼 이렇게 지금 상황이 된 거는 좀 정치에 대해서 국민의힘에 대해서 실망한 것도 있고 제3정당이 그런 지지를 제대로 받아 앉지를 못하는 것도 있는 거. 개혁신당이나 뭐 지금 원외긴 하지만 정의당도 별로 시민들의 기대를 못 받는 거 아닌가 그 생각이 좀 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가 이제 열심히 해나가야 될 부분인 거죠. 이제 흔히 얘기하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이라고 하는 정당은 이미 수십 년의 정당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예. 민주당은 사실 더 길다라고 보고 국민의힘도 3당 합당 때부터라고 시작하면 그게 80년대 때 일이니까 엄청나게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고 그간 대통령도 내보고 뭐 시장도 내보고 도지사도 내보고 이런 경험들이 쌓여 있고 국민들의 그게 어느 정도 인지도가 완성이 된 거죠. 근데 저희 개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긴 정당이잖아요. 이제 예. 처음 총선에서 국회의원 당선시키고 처음 대선에서 지지를 받고 이래 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어떤 기존의 양당들이 아무리 못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해서 국민들께서 그럼 바로 개혁신당으로 가자 이런 거는 욕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희도 개혁신당 역시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 그 과거에 한 걸음 한 걸음 키워왔던 것처럼 예. 저희도 차근차근 키워나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얘기하신 바와 같이 지지 정당이 없다라는 분들이 계신다는 거는 저희에게 굉장히 고무적이다. 젊은 사람들은 그런 걸 좋아하거든요. 내가 예. 해서 뭔가 될 수 있는 일거리가 있다 그러면 오히려 일거리가 쌓여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저희 개혁신당에 그런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찾아올 수 있는 무당 지지층들이 정당을 지지하는 지지층들이 존재한다는 거는 저희가 그만큼 할 수 있는 역할이 많기 때문에 이번 선거부터 시작해서 보여드릴 수 있는 게 알겠습니다.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뭐 구조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방금 잘 짚어주셨다고 생각을 하고 예. 저도 오랜 이제 3당의 정치인으로 이제 7년째 활동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운칠기삼이라는 말이 있다면 이제 97기삼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구조가 7, 근데 역시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 측면에서는 이제 3이 부족한데 예.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오늘 악마의 대변인 역할을 좀 하자면 이제 개혁신당이 누구와 싸우는가를 보면 사실 이재명 정부와 싸우기도 하지만 장동혁 지도부와 싸우기도 하지만 제일 집중하고 있는 건 사실은 한동훈 전 대표하고 제일 열심히 싸우고 있는 게 아닌가. 아 그래요? 이제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포지셔닝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민주당이 강력한 집권 여당인 상황에서는 민주주의를 위해서 국민들은 누가 좋은 야당인가라는 눈을 가지고 다른 정당들을 볼 수밖에 없는데 예. 이재명 정부를 견제하는 것보다 혹은 보수를 재건하기 위해서 지금의 국민의힘 지도부인 장동혁 지도부를 견제하는 것보다 사실은 이제 이 개혁신당의 주요 스피커들이 한동훈 대표를 깎아내리는 일에 좀 더 열정적으로 매진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 부분을 좀 돌아보실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뭐 예를 들면 이기인 사무총장하고 네. 박상수 변호사하고 이렇게 막 페이스북에서 설전 벌이고 막 이렇게 네네. 뭐 이게 발언이 맞네 안 맞네 가지고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 좀 여쭤볼게요. 개혁신당 지지자들이나 이준석 네. 대표 지지자시는 분들은 한동훈 대표 되게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좋아할 요소가 없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근데 예. 저희가 뭐 깎아다린다라는 표현까지는 좀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보통 이제 저희가 그 얘기하신 설정 같은 게 일어나는 경우엔 저희 이제 개혁신당에서 방송 패널로 나가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논평을 하는데 그러다 보면은 뭐 모든 패널 분들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본인이 지지하는 분에게 뭐 비판적인 논평을 하면은 악플도 달리고 하잖아요. 예. 근데 이게 좀 한동훈 대표를 지지하시는 분들이 이거 좀 강하세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근데 보통 그런 거야 어차피 의견이니까 받아들이는데 친한계 분들 같은 경우는 패널 분들도 그런 거에 같이 합류를 하시는 게 있어서 그런 예. 관계에서 좀 사실관계를 잡다 보니까 뭐 그런 얘기가 진행된다고 하는데 뭐 충분히 받아들여야 될 비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예. 얘기한 바와 같이 장동혁 대표에 대한 비판은 뭐 하지 않느냐 이런 거는 저희도 딜레마가 조금은 있어요. 왜냐하면 당연히 저희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은 더 이상 보수의 정당으로서 해나가기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 저희가 대체되어야 될 세력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또 동시에 여기가 너무 빠르게 무너져 버리면 결국에는 권력이라는 거나 어떤 지지라는 게 한쪽으로 쏠리면 독주가 돼버리고 안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너무 빨리 이 사람들을 뭔가 무너뜨린다고 액션을 하는 게 과연 옳은가 이런 딜레마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고민이 좀 되는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오늘 사실 준비한 게 되게 많아요. 이슈들이 정치 얘기만 하는 것보다는 좀 사회 이슈도 좀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요거는 한번 두 분의
의견이 꽤 다를 것 같아서 꼭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지금 공정수당이라는 이슈가 올라왔어요. 공정수당이라는 게 쉽게 얘기를 하면 이제 대통령도 언급을 하고 그 고용노동부 장관도 지금 추진하겠다라는 건데 이제 2년이 보통 이제 비정규직으로 있으면은 1년 11개월째 이제 계약이 해지되고 뭐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니까 이 단기에 계약한 사람들한테는 더 이제 돈을 지급하자. 이게 사회 정의에 맞는 거다라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 지사 시절에도 이런 공정수당을 비슷한 거를 이제 추진을 한 바가 있어서 쉽게 얘기를 하면은 단기 고용직 단기 알바한테 돈을 더 줘야 된다. 임금을. 이제 나중에 정산할 때 퇴직할 때 정산금 형식으로 주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는지 두 분의 의견을 좀 듣고 싶어요. 어느 분이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먼저 말씀을 장영 드려볼까요? 의원님. 이제 최근에 정부에서 정확하게 공공 부문에서부터 어쨌든 이제 기본적으로 민간 부문에다가 너무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공공 부문 1년 미만 단기 계약직 채용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그리고 이제 그것은 원칙인데 변칙이 되는 부분들, 그러니까 11개월 미만의 계약이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약간 퇴직금 쪽의 공정 수당을 그 비율에 맞게 산정을 해서 지급하기로 한 것은 전 잘한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한 조치예요? 네, 그렇죠. 사회 정의에 부합하는 건가요? 사회 정의에 부합하죠. 왜냐하면 불안정한 노동을 하는 사람일수록 그 불안정함에 상응하는 비용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논리에 입각해서 이루어진 그리고 이 조치의 수준을 보더라도 이 정도의 조치는 사실상 이걸 가지고 단기 계약직을 막 줄인다기보다는 이제 이게 2년이 아니라 11개월 미만으로 이 계약을 못하게 한 거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퇴직금을 회피하려고 하는 꼼수가 이 특히나 많이 공공 부분에서 11개월 미만으로 계약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회피하게 만들고 이 11개월 미만인 사람들에게는 퇴직금 쪼는 주자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저는 합리적인 수준의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이제 요거가 아직 확정은 아닌데 도입되는 내용을 보면은 1, 2개월 근무 시에는 약 한 10% 정도 더 주고 11개월, 12개월은 한 8.5% 더 준다라고 하니까 뭐 수십만 원 정도 월별로 하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네네. 어떻게 보세요, 문성호 대변인? 실제로 이런 거가 보통 다 좋죠. 이런 게 항상 다 좋은 일이고 그런데 결국에 현실적인 문제가 뭐냐 이런 재원 부담에 대한 문제와 리스크에 대한 문제인 거죠. 얘기하신 바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본인이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언제 그만둘지 모른다는 거는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보다 저축도 더 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 수입이 언제 끊길지도 모르고 더 대비를 많이 해야 되고 어떤 대출이나 이런 부분의 신용 등급에 있어서도 취약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 문제는 그럼 그 재원은 어디서 나느냐라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단기 계약직 같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좋은 일자리가 아닙니다. 한마디로 본인께서 어떤 회사와의 협상력이 낮은 숙련의 노동자분들이 많다는 얘기인데 회사 측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뭐 공공 부분에서만 한다고 하고 확대를 시키지 않는다고는 하지만 결국 이런 게 저는 그런 정책을 만들기 위한 시험이고 시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흔히 얘기하는 민간에까지 뭔가 확대가 되었을 때 제도적으로 성립이 되었을 때 이 필요한 재원들을 회사가 감당이 가능할 것이냐. 보통 얘기하시는 이런 단기직을 돌리는 같은 경우에는 보통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그럼 과연 이 사람들이 이 부담을 안으면서도 본인들의 기업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걱정이 일단 첫 번째로 있는 거고 현실적인 문제는 이러다가 오히려 이런 저임금 혹은 저안정성이 있는 직장 자리들이 더 사라져버려서 오히려 이전에는 그래도 일할 수 있는 자리가 있었던 사람들이 오히려 일을 못하게 되는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우려하는 거거든요.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게 무슨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자유시장 경제를 망쳐 이렇다기보다는 현실적으로 그게 제도로 적용되었을 때 우리가 바라는 방향으로 가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수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완전 반대는 아닌데 너무 사업주한테 부담이 많이 가기 현실적으로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고 이거는 반대하는 입장이시네요. 그렇죠. 현재 그러니까 어쨌든.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가 너무너무 호황이라서 이런 기업들이 충분히 그런 걸 이어낼 수 있을 때 이런 제도를 예를 들어 만들었다가 나중에 항상 그렇게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지금 뭐 SK나 뭐 삼성전자 같은 주가가 엄청 올랐는데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진짜 엄청 낮았었잖아요. 이런 기가 왔을 때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고용을 줄여버리는 쪽으로 갈 텐데 이런 제도가 한번 만들어지면은 다시 좀 바뀌기가 어렵거든요.
장혜영 의원님은 반론 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저는 좀 우려를 하실 수는 있는데 이 고용주들의 부담을 지금 이 조치를 가지고 그런 부담을 얘기하시는 것은 너무 시기상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실태를 파악하고 나서 실제를 파악해 보니까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공공부문 기간제가 14만 명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 절반이 1년 미만 단기 계약이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공공부문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여러 노동권들을 우회하기 위해서 꼼수를 부리고 있다라고 하는 결과가 있기 때문에 딱 요거를 시정하는 수준의 조치를 한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이게 뭔가 민간 부분으로 가서 사업자들의 과도한 부담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실 필요까지 있을까? 오히려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그러면 불안정한 노동 환경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그 불안정에 상응하는 비용을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원리 그 자체를 동의하지 않으시는 건지 그게 궁금해요. 그러니까 조금 다른 얘기인 게 방금 얘기하신 바와 같이 예. 이게 쉽게 얘기하면 1년 채우면 퇴직금 줘야 되니까 11개월만 계약하는 꼼수를 막기 위해서인 거잖아요. 그렇죠. 반대로 얘기하면 그게 12개월을 일해도 퇴직금을 주게 하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 일하는 시간이 한 달 줄어버린 겁니다. 예. 그래서 얘기에 대해서 여기에다가 추가가 됐을 때 이런 부작용이 발생하기가 굉장히 쉽고 이런 사업의 부가가치가 보통 낮은 사업들을 일해버리면 아예 사업을 포기해버리거나 고용을 줄여버리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지금 불안에 있는 이런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해서 만들었던 법이 예. 오히려 이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줄여버리는 부작용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도 저 같은 경우 일단 자유시장 경제의 신봉자이기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개인이 어떤 회사나 이런 데하고는 협상력이 굉장히 낮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어떠한 사회보장제도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과연 그게 우리가 목표한 바대로 제대로 움직일 것인가 거기에 대한 수기는 좀 필요하다고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짧게 하실 말씀 있으면. 제 질문에 대답을 안 하신 것 같은데 이제 그래서 이 불안정한 노동 환경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불안정에 대한 비용을 져야 한다라고 하는 대원칙에는 동의를 하시는지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재원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동의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너무 호황이거나 예. 부가가치가 많은 기업이라면 그런 걸로도 충분히 이득이 되겠지만 대부분 지금 얘기하시는 이런 저숙련 노동층이나 비정규직 노동층 그러지 못한 사업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알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다라는 얘기를 드린 겁니다. 예, 뭐 삼성전자나 이쪽이 호황인 건 맞는데 대한민국은 항상 그쵸. 불황이었어요. 그래서 언제 호황이 올지 그거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네. 어쨌든 시간이 너무 부족한데 다음에 모시고 더 깊이 있게 다양한 이슈들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악마의 대변인 파트 2 문성호 개혁신당 대변인 장혜영 전 정의당 의원이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장혜영 전 의원이 언급한 여론조사 소개하겠습니다. 프레시안 의뢰로 KSOI가 4월 25일부터 26일 평택시 선거구 만 18세 이상 703명을 대상으로 무선 ARS 조사한 거고요. 예, 여기에서 누구를 뽑겠냐에서 조국 23.4, 김용남 21.4, 유이동 21.2, 황교안 12.0, 김재현 9.4가 나왔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론자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